손 변호사님, 이게 이른바 우리 이제 흔히 뭐 연예인들 세계에서 존재한다는 뭐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른바 스폰서, 그렇죠? 이게 돈 많은 사업가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게 이제 여자 연예인이 이제 스폰서를 좀 부탁해서 이제 그 재정적인 같은 거를 이제 후원해주고 뭐 그런 식의 이 사건인지 아니면은 일종의 꽃뱀 사건이었는지. 아닙니다. 예. 꽃뱀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뭐 단정하기는 예. 어렵겠는데 스폰서도 아니고 꽃뱀 사건도 아니고 그냥 남녀가 만난 겁니다. 남녀가 사건. 만났는데 예. 헤어질 때 요즘 이별 번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별하는 과정에서 한쪽이 원하지 않는 이별을 당했을 때 복수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사건처럼 감히 네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해. 너의 뭐 진정성이 의심돼. 예.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이 사건은 한쪽에서는 이별을 원했고 남자 측에서는 이별을 통보받고 이제 화가 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내가 해줬던 거, 뭐 선물해줬던 거, 여행했을 때 쓴 비용 이런 것들 다 내놔. 그렇지 않으면 뭐 사생활 연예인이다 보니 사생활을 폭로할 거 이렇게 협박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 협박 과정에서 실제로 그 연예인 측에서 그래도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이런 게 좀 불편하니까 잘 무마하기 위해서 1억 6천만 원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공갈죄.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협박을 한 거는 돈을 돌려주진 않았기 때문에 공갈 미수 혐의로 지금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헤어질 때 아름답게 헤어지면 가장 좋지만 한쪽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좀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쪽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불거져 나왔고 특히 여자, 남자 측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자는 피해자다. 헤어지자고 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협박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남자 측에서는 혹시 처음부터 나랑 제대로 사귈 생각 없이 내가 돈이 많으니까 경제적인 목적으로 접근했다가 그 헤어짐을 통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맞붙고 있어서 소송과 고소 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스폰서라든지 꽃뱀 사건이 아니라 그냥 남녀가 만나서 사귀다가 헤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별 범죄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뭐 양쪽의 주장이 다르니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 셋을 낳았고요. 그중에 아이 하나를 발로 걷어차서 숨지게 한 20대 여성. 뭐 지능지수가 53인 걸 보니까 약간 이제 좀 정신적인 질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는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고 판단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법원의 입장은 양형 기준에서 가장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신지능지수 그리고 성폭행이라는 변수를 반영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관련된 기사 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해 4월 조카를 살해한 여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됩니다. 체포 당시 여성은 아이가 자랄수록 점점 더 형부를 닮아가는 모습을 견딜 수 없어 조카의 배를 수차례 밟았더니 죽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알고 보니 숨진 아이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고 심지어 아이를 임신시킨 사람은 수년에 걸쳐 자신을 성폭행해온 형부였습니다. 게다가 숨진 아들 외에도 형부의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이가 둘이나 더 있었습니다. 결국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형부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엄마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가해자인 엄마가 지능이 좀 낮고 형부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낳은 아이로 성범죄 피의자이기도 한 점, 그리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처제를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형부는 징역 8년 6월에 처해졌습니다. MB 뉴스 강현석입니다. 이 변호사님, 저 사건 굉장히 이제 저희도 이제 여러 번 다뤘던 사건인데 이제 언니는 아파서 누워 있는 상황에서 형부가 처제를 여러 차례 성폭행해서 아이 셋을 낳은 거고 그중에 막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이제 이 자신을 성폭행한 형부와 똑같은 행동, 똑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이제 발로 걷어차서 숨지게 한 사건인데 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래도 살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살해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법에도 언제나 이제 눈물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처제 지금 피해자, 아이를 그 가해자이자 피해자이죠. 가해자이자 피해자.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아마 소상히 변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법원에서의 판결 이유를 보면
그 사람을 그렇게 아이를 죽게 만든 죄책은 무거웠지만 예. 그 정황까지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마 저 분이 그동안 겪어온 그 고초가 예.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년이면 이거는 사실상 아이를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죄책에 비해서는 그 결과에 비해서는 높은 건 아닙니다. 예, 뭐 아마 가장 낮은 이제 실형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판사가 여자 검사 성추행했다라고 하는데 앞서 잠깐 이제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고 우리 이수기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마음씨 따뜻한 이 판사님들께서 어쩌다가 이런 일을 또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내 법원의 형사 단독 판사가 최근 공판에 관여한 여검사를 성추행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데 늦게 공판이 끝난 뒤에 이 재판부와 법원직원 검사가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판사가 술이 약간 좀 취해가지고 여자 검사의 몸을 더듬었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징계까지 요구됐다라고 하는데 글쎄 이거는 판사님들이 정확하게 법원에서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그 판결에 승복을 하니까요. 근데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은 이제 앞으로 이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일도 좀 생기겠어요. 너나 잘해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뭐 극히 일부 사례이겠습니다만은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고 또 이런 사건들이 빈발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사법부의 이 권위에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에 의하면 성희롱이 아니라 성추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체적인 그런 물리적인 그 행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저런 판사는 옷을 벗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변호사로 그 등록되는 데 있어서도 협회에서 분명히 상응하는 조처가 있어야 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전력이 있는 판사한테서 저런 유사한 뭐 성폭력과 관련된 판결을 봤을 때 뭐 피해자 측이거나 아니면은 그 피고인 측에서도 둘 다 승복을 못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선은 신뢰 자체가 떨어지는 거고 저는 이런 분은 뭐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피해자 쪽에서 아마 뭐 그 처벌 의사를 거뒀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판사직에서는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대개의 경우에 이제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이제 술과 관련된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재판부와 공판 담당 검사 그러니까 같이 이제 끝나고 나서 저녁에 회식 비슷하게 먹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저는 그 자체가 좀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재판부와 관행적으로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저 같은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니 재판부끼리 뭐 전역하는 거야. 그건 있을 수가 있죠. 같이 재판을 한 법원에 같은 동료들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검사가 같이 회식 자리에 동석해서 같이 술을 먹고 한다. 요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런 문화 자체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성희롱, 성추행의 문제는 뭐 많이 배우건 지위가 높건 낮건 이런 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현직 판사가 현직 자신의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를 성추행을 한 이 사건 자체는 처음 있는 일이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그런 일이 있었네 정도로 넘어가지 말고 이 법원이라든지 검찰 쪽에서는 정말 이 성과 관련된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사법연수원 단계에서부터 조금 더 좀 철저하게 한번 챙겨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뭐 과거에 전 제주지검장 지내셨던 분도 뭐 이상한 일로 이제 좀 옷을 벗은 경우도 있는데 이 검사들, 판사들 특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간 병원 사례 7억 타낸 나의롱 패밀리다라고 해서요. 부모들끼리 또 이 동네 마을 사람들끼리 이 보험 사기를 저질렀던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금융당국이 다시 발표했는데 글쎄 이것도 뭐 생계형 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는 보험 사기에 자꾸 빠져드는 분들이 늘어난다 이런 통계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범죄는 적발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가맹점주 회장 선거계 미스터피자 경영진을 고발했다라고 하는데 이 미스터피자 이 정우현 전 회장이 사실 이제 갑질 문제로 지금 이제 뭐 갑질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친인척 회사를 설립을 해서 회사 돈을 횡령한 그런 모습으로도 이제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가맹점주 회장 선거에도 이렇게 개입을 해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점주를 가맹점주 회장으로 뽑으려고 했던 정황이 좀 드러났습니다. 정말 좀 해도 너무하죠. 이거 갑질 중에 상갑질인데요. 이 정도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미스터 예. 피자의 정 회장을 소위 그 윤석열 지검장이 예. 소위 일 타겟으로 본 이유는 우리가 가맹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자영업자 중에서 10분 중에 한 분이요. 예. 많게는 이렇게 우리 사회에 곳곳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소위 이제 이 정 회장 같은 경우 대리점주들 전체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예. 의리 전체 모여서 갑에 대한 민원을 내고 또 올바른 방향의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예. 이런 공동체에 대한 발현인데 이 부분까지 개입을 해서 회사에 대한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예. 이 철저히 감시하고 다시 한번 본인이 검판사 다 한 거죠. 예. 이런 식의 행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민생 사범에 대한 그런 타겟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공정위가 이런 어떤 이 좀 본사들의 이제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이 횡포에 대해서 그동안 미적거렸다라는 질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좀 새롭게 기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3억 5천만 원을 추가 환수했다라고 하는데 전체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이제 1,151억 5천만 원을 걷어들였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률이 52.2%입니다. 이 전두환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추징금은 24.2%에 불과했는데 이 전두환 특별법 때문에 50%까지 아마 이제 집행이 좀 이뤄진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전두환 추징 특별법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집행 당국에서 환수 의지가 있고 끝까지 추징하겠다라는 예. 노력을 하면 지금 뭐 그 전부는 아니지만 예. 일부라도 환수하는 성과가 있다. 그런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는 것 같고요. 예. 결국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은 국가에 환수되는 게 원칙이고 그걸 위해서 이 환수팀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일부 성과가 나오고 예. 있지만 사실은 100% 환수까지는 굉장히 요연하긴 하거든요. 예. 그래도 일부 성과가 나온 점은 굉장히 그 갈목할 만하고 예.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100% 환수되길 바라는 마음이죠. 이런 기사 나오니까 갑자기 최순실 특별법도 그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께 여러 명이 한 20여 명이 이제 발의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만들어질까요?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 또 맞는 건가요? 만들어진다면 정말 세계 각각 곳곳에 이제 뭐 최순실 재산이 흩어져 있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정말 환수가 가능한 건가요? 이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하고 좀 차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살아있고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최순실 이전에 아버지 최태민 때부터의 시작인데 최태민 씨는 지금 사망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기업으로부터 돈 받은 것이 막 계좌로 아예 예. 뚜렷이 있었잖아요. 이 최순실 경우에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법감정은 두 경우 다 예.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정말 재산이 많았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 뭐 예. 지금 52점 몇 %가 돼갖고 1,100몇 억을 지금 환수를 했거든요. 예. 이런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게 근데 지금도 여전히 보면 전 대통령의 그 자녀들에 보면은 상당한 아주 많은 재산, 뭐 나파밸리 그 와이너리 얘기까지 좀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그런 시절을 겪고 이만큼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경우는 이미 97년도에 내란과 뇌물 혐의로 딱 정확하게 이제 기소가 되면서 추징금도 그때 딱 정해졌지 않습니까? 이미 뭐 재벌 회장들이 내가 얼마 냈다까지 다 나왔고 명확한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쭉 이제 추징 작업을 해왔던 것인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지만 뚜렷하게 그것을 법적으로 밝힐 만한 근거를 갖기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환수해라.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 아마 여론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햄버거병 환자가 6년간 24명이 국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이 좀 덜 익힌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 패티로 또 뭐 이것뿐만 아닙니다. 야채 같은 경우 날것으로 먹는 경우에 이런 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딱히 뭐 소고기 때문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 환자가 6년간 24명이 발생했고 10세 미만이 70% 이상 차지합니다. 대부분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니까 특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70세 나훈아 씨가 11년 만에 앨범 내고 컴백한다는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정모 씨와의 이혼 소송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고 언제 복귀하나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소송이 일단 이혼이 성립됐고 그 이후에 이제 나훈아 씨가 다시 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나훈아 씨의 이
컴백, 복귀를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이혼 소송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끝난 건가요? 이제 이혼이 성립된 거예요? 이혼 사건은 완전히 종결이 됐고 재산 분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작권 다툼이지 않았습니까? 저작료. 이 그 나훈아 씨의 부분까지 저작료. 이제 종결이 되다 보니까 나훈아 씨 입장에서는 오랜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아마 이혼 소송이 아니었으면 조금 더 일찍 컴백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이 가정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강렬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이혼 사건이 종결이 되면서 이제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걸로 보이고 뭐 보통은 사실은 소송이 걸려 있으면 예술적 활동이 좀 어렵다고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됐기 때문에 다시 재기를 하겠다. 그리고 사실 나훈아 씨가 갖가지 소문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뭐 건강 이상설부터 해서 그거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내가 너무 오래 쉬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걸로 보이고요. 이제 뭐 그 팬들은 좋은 음악으로 다시 등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이 나훈아 씨에 대해서는 보는 시선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너무나 노래를 잘하시고 스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컴백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부인하고 아들을 그렇게 방치할 수? 이건 물론 이제 여자 쪽 전 부인 쪽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고 이게 방랑벽 있는 것처럼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떠돌아다닐 수가 있느냐? 왜 남편으로서 아이의 아빠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냐는 비판적 시선도 굉장히 강해요. 이건 어떤 시각에서 이제 나훈아라는 인물을 보느냐, 하나의 그냥 음악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삶의 관점에서 보느냐, 뭐 여러 가지 좀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죠. 관점에 어디에 방점을 찍어서 가수로서 보느냐? 그래서 한 사람도 이제 다양한 면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어떤 소극장님 어떤 면모를 우선시죠?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사람을 봤을 때 이제 방송에 출연하는 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집에 가장으로서의 제가 있을 수가 달라요? 있고 직업을 갖고 있고 그 각각의 포인트 부분에서 이제 방점을 찍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많은 비판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훈아 씨의 노래를 또 사랑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혼 부분이 이제 종결이 됐기 때문에 나훈아 씨로서는 조금 한결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가벼운 마음에서 뭔가 새로운 도전. 사실 70세에 보니까 66년에 데뷔를 했어요. 66년에 데뷔해서 제가 66년에 태어났거든요. 제가 태어난 해 데뷔를 해서 지금 그러면 50년 이상 사실 가수로 활동을 해온다는 거 이 자체도 참 대단한 일이다 싶은데 저는 뭐 지금 이 고령화 시대에 70세에 새로운 이렇게 음반을 내고 뭔가를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수로서의 면을 더 우선시하시는군요. 자, 정치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검찰 이준서 조사 끝나면 다음 단계로 가겠다. 윗선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는 영장이 좀 기각되는데 그 모습 잠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나왔는데요. 이게 좀 인정하십니까? 제보가 허위인 건 모르십니까? 특정적 고의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계시나요? 영장 실질 공사 전에 국민의당과 접근 있으십니까? 억울하진 않으세요? 법원이 이준서 씨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기각이 될 것이냐, 발부가 될 것이냐가 지금 이 국민의당 지도부까지 수사가 확대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치느냐를 결정질 중요한 분수령이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쭉 해왔는데 검찰이 영장을 발부한 만큼 사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지도부와 이유미 씨 사이에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서 씨가 최고 지도부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서 전 중간 연락책에 불과한 고리에 불과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했다는 것은 그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물론 충분하죠. 그동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준서, 이유미 간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과정들로 봤을 때 두 사람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요. 두 사람 뒤에 몸통 또는 큰 머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필적 고의가 아닌 확정적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주범이 아니고 이준서가 주범이 돼 이유미는 종범이고 이 위에 누가 큰 물고기가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확정적으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충분한 소명이 있다는 판단하에 받아들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당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올 것이 왔어요.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높이 잡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공명선거인단 정도의 선에서 이 문제를 이준서에게, 이준서가 이유미에게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이 부분이 있기 전에 안철수 대표는 본인의 정치 성품상 본인이 하진 않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안철수 후보 정치적인 책임을,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면에서 한 번쯤은 사과를 먼저 표한 다음에 검찰 수사에 임했으면은 좀 더 국민적인 감정이나 당원들의 마음이 좀 더 상하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다시 좀 정리해보죠. 법원이 오늘 아침에 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고 이유미 씨의 남동생, 그러니까 이 녹음에 나오죠. 마치 이제 이 문준용 씨의 파슨스 동료인 것처럼 뭐 대학 교수인 것처럼 이유미 씨하고 주고받았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동생한테는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두 차이가 뭔가요? 왜 한쪽은 영장을 발부하고 한쪽은 기각을 했을까요? 우선 동생의 경우에는 주도적인 주범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입하게 된 정황이 아마 뭐 누나가 그런 그 부탁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걸 봤을 때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아는 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저 동생은. 다만 이제 누나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이런 거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검찰의 그 조사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족의 경우에 이렇게 두 그 가족, 그러니까 남매를 같이 구속하는 사례는 별로 없어요. 그런 게 있었고. 뭐 거기에 대해서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부족하다고 봤는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국민의당의 당직자였었고 그리고 캠프에서 역할을 하던 사람이고 그런 지위에서 봤을 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게 뭔가 이상하다, 조작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국민의당 그 주요 그 당직자들한테 캠프 사람들한테 보고를 하고 발표하게까지 한 거. 그거는 중대한 범죄라고 본 거고. 그리고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본 거죠. 검찰이 제출한 그 뭐 문자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해서 이것이 곧 유죄가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차후에 그 선고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파장이 있겠지만 여하튼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주요 당직자가 구속이 됐다라는 거는 참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본인은 제보 조작을 지시하지 않았고 이것이 조작된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나는 철석같이 이유미 씨의 말을 믿었고 이유미 씨가 제출한 증거를 믿고 그래서 당 지도부에 보고를 해서 이것이 발표가 된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이제 항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쪽보다는 검찰 쪽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 앞서 이제 이수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검찰은 지금 이준서 씨의 역할을 어떻게 본 거예요? 조작에는 적극 가담하지 않았지만 조작됐음을 사실 알 수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발표하는데 모른 척했다. 이렇게 범죄를 본 건가요? 검찰에서 또 이제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국민의당이 발표하기 이틀 전에 이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준서 최고위원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이후에 그 발표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데 이걸 막지 않은 책임. 이건 뭐냐면 적어도 이것이 허위 사실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막지 않았고 그것을 유포하는데 가담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구속영장은 그제도 그러니까 약한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조작에 관여하지 지금 않았지만. 검찰에서 얘기해 나오는 건 미필적 고의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확정적 고의로 볼 만큼의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유미로부터 제보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도 이것을 막지 않았다라는 부분까지 이제 지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죄책이 굉장히 크다라고 법원은 본 것으로 보이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중요한 거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입니다. 계속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영장이 발부된 걸로 보이고 이유미 동생은 아마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본인이 이제 녹음하고 조작하고 그 연기한 건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자백을 하는데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문제는 국민의당입니다. 어찌됐든 이준서 의원이 구속이 됨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국민의당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어찌됐든 1차적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 위에 대한 어떤 해명이 조금 더 앞으로는 적극적이고 국민들한테 조금 더 낮은 자세를 보여야 된다.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작에 가담하지는 않았어도 조작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발표하는 것을 막지 않은 것, 그 죄 또한 크다라고 이제 아마 법원은 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건 뭐 좀 지엽적인 건데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들어갈 때는 수갑을 차지 않았어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근데 영장 실질 심사 받고 나와서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된 것도 아닌데 수갑을 찼어요.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제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 체포가 된 피의자가 영장 실질을 받으러 갈 때는 이 뭐 포승을 하거나 아니면 포승까지는 안 해도 저 수갑을 차는데 이분은 긴급 체포되거나 이런 체포된 상태가 아니었죠. 그러니까요. 구속영장만 청구됐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기 전인데 그 인신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임의로 출석을 했고 영장 실질 심사장에 그러니까 그런 수갑을 할 필요가 없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는 이제 인신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호송하는 데 있어서의 그 규칙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저거를 그러니까 이제 영장이 발부되면 당연히 이제 수갑을 차고 그러는 게 맞는데 실질 심사 끝나고 나올 때, 그러니까 영장 발부 전에 이렇게 찬 모습이 그거는 그냥 그때는 인신을 확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장이라든가 화면에 보시면 영장 실질 심사 끝나고 지금 나올 때 기자들이 막 달라붙어서 막 지금 장면인데요. 저 장면에서 이제 수갑 차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인신을 확보할 때는 영장이 꼭 있거나 아니면 긴급 체포처럼 그런 법적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저 영장 발부되기 전에는 그런 요건을 갖추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저도 어제 이제 TV를 보면서 이상하다. 긴급 체포됐나? 실질 심사 받는 과정에서 뭐 이런 제 생각도 좀 드는데 그건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의당 제보조작 윗선 수사가 분수령이 있다라고 하고 국민의당 대표에 도전한 정동영 전 최고위원, 정동영 의원은 안철수 대처가 아쉽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입장을 밝히겠지만 아쉽게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서 국장님, 안철수 대처 아쉽다. 그러니까 뭐 속초 가서 이제 음식 먹는 장면도 이제 좀 언론에 공개가 됐고 네티즌에 의해서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 조작된 사실을 양심 고백할 때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제 기자회견 하기 전에 지금 뭐 이유미 씨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전 후보에게 여러 차례 이제 문자도 보내고 또 직접 만나서 독대해서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안철수 전 후보는 몰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어디까지 그러면 믿을 것인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봐서는 일단 그 김인원 부단장과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 공명선거 추진당 국민의당에 거기에 대한 조사가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혐의, 그러니까 가짜일 거라고 알면서도 어쨌건 공표에 가담한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인원 부단장이나 김성호 전 부단장, 나아가서 이제 이용주 공명선거 추진단장까지도 이 부분은 바로 아마 검찰에서 좀 이 관심을 갖고 이 혐의 적용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철수 이제 전 후보 같은 경우에 과연 어떨 것인가? 지금 안 전 후보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일단 지난달 24일, 25일 이미 국민의당이 공식적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사과 발표를 하기 전에 둘이 만났지 않습니까? 만났고 또 문자를 주고받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안철수 전 후보가 정말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몰랐느냐. 그 당시에도 몰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그 부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안철수 전 후보는 정말 정치 인생에서 뭔가 진퇴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 사태 초입에서 안철수 전 후보가 좀 더 과감한 어떤 결단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의 정치적인 새로운 어떻게 보면 출구로 삼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적미적 거리면서 계속 떠밀려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당의 발표와도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또 나왔기 때문에 안철수 전 후보로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정치적인 선택이 외통수에 뭐 몰리는 상황으로 계속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화면에는 속초 가가지고 이제 식당에 가서 그것도 뭐 유명한 맛집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모양인데요. 이렇게 코를 푸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앞서 잠깐 만평에서 봤지만 본인에 대한 책임론을 이제 코 풀어버린 휴지로 이렇게 빗대어서 만평이 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부분도요, 이 정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참 아쉬운 거죠. 왜 판단을 저렇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렇게 안철수 전 후보와 관련해서 관심이 집중된 시점에 예. 본인은 이제 사람을 만나러 갔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꼭 만나야 될 사람이라면 사실 이런 시점이면 그 사람이 안철수 전 후보가 있는 쪽으로 오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예. 그런데 본인이 움직여가면서 저런 부분들이 대중에게 노출되고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런 것들이 이제 노출되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뭐 대선 평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전략의 실패로 대선에서 패배한 거냐? 그렇지가 않다. 안철수 후보라고 하는 상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략을 아무리 잘 쓴들 그 상품 자체가 좋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 거 이치와 마찬가지 아니었겠느냐라는 평가도 좀 나왔던 모양입니다. 이 때문에는지 몰라도 안철수 전 후보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강현재 변호사라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뭐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안철수 전 후보 측의 입장을 대변했던 분인데 이분이 탈당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은 박진 아나운서 얘기로 듣겠습니다. 증거 조작 사건으로 시끄러운 국민의당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현재 전 부대변인이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강 전 부대변인은 2년 전 안철수 전 후보가 낸 책의 공동 저자입니다. 이후 국민의당에 입당해서 지난 대선에 안 전 후보를 도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탈당계를 내며 국민의당과 안 전 후보에게 등을 돌린 이유는 뭘까요? 강 전 부대변인은 현재 당이 제3의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안철수의 새 정치도 없다고 판단했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게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미 포털 사이트 프로필엔 국민의당 관련 이력이 사라져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자 일각에선 강 전 부대변인의 탈당이 집단 탈당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철수의 새 정치는 끝났다. 뭐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도 이 문준용 씨 제보 조작 사건이 큰 여파를 좀 미친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각 당으로부터 엄청난 러브콜을 받으셨을 거예요. 뭐 대변인, 부대변인으로 와십시오라고 했지만은 뭐 다들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강현재 변호사의 이른바 탈당은 사실 좀 의외입니다. 지난 대선 때 여기 나오셔가지고 엄청나게 열변을 또 하시면서 문준용 씨 의혹도 제기했고 또 이 문재인 캠프 쪽 진영도 비판을 아주 세게 했거든요. 그분이 이제는 탈당하셨다.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인지. 글쎄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면 처음 탈당을 한 사람은 용기고요. 예. 그다음부터 따라 탈당하면 그건 이제 비겁한 사람이 되는 그런가요? 거죠. 예. 저는 처음 탈당을 하는 그것도 용기라고 용기다. 봐줘야 된다고 보지만 예. 하지만 그러니까 뭐 탈당의 변도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지금 지난 대선 때만 안철수 캠프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안철수 전 대표와의 인연들이 꽤 깊게 있었던 분이죠. 이 여파는 안철수 전 대표의 에게 상처를 큰 흠집을 내는 게 되는데 글쎄 여의도에서 이런 모습들은 좀 글쎄요, 강현재 변호사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라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여의도에서는 썩 좋은 모습으로 보지는 않죠. 근데 저희가 보니까 국민의당을 떠난 거지 안철수 의원을 떠난 느낌은 안 들고요. 강현재 부대변인이 평소 성격이 자기 주관이나 소신이 굉장히 뚜렷하고요.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라서 아마 내가 기대했던 그 정치의 모습이 민주당에서 원래 있으셨다가 국민의당으로 가신 건데 내가 생각했던 어떤 정치의 모습이 다르다. 국민의당이 그래서 떠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은 이제 새로운 다른 좀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고자 또 이렇게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걸로 보이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매우 아프다. 아픈데 소금 맞은 격이 돼버리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 때 2012년 대선 때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후보가 20, 30대로부터 상당히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대선 때는 20, 30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안철수 전 후보의 지지층은 주로 호남을 중심으로 한 이 50대 이상 쪽이 이제 지지층이 형성이 됐었는데 이번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호남이라는 그 국민의당의 지역적인 기반도 이미 문재인 이 대통령 쪽으로 많이 옮아가면서 그러면 지역적인 지지층이 허물어졌고 세대별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20, 30대 지지층이 떠난 상태란 말이에요. 강현재 전 부대변인의 탈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후보의 지지층이 이른바 로열티라는 것이 얼마나 정치적인 로열티가 약한 것인가 이걸 또 보여주는 한 사례도
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두 분 변호사께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좀 아시니까 이제 논평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탈당을 놓고선 이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송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낮아지고 국민의당 지지율 떨어지니까 또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탈당한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우리 방송에 또 다시 나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갖가지 이제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안철수 전 후보 국민의당으로서는 또 한번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충격을 받아도요, 아무리 강현재 변호사의 탈당 사건이 있어도 이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이 받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의 이 막말 사과가 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또다시 이렇게 좀 사과하는 모습, 그러니까 처음에 사과한 것이 좀 불충분하다는 비판의 지적에 따라서 또 한 번 사과를 했지만, 이 사과하고 나오면서 또 비정규직 학교 급식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또 큰 어떤 일이 좀 있었습니다. 직접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기자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오간 사적 대화가 몰래 녹음이 되어서 기사화된 것에 대해서 우선 강한 유감을 표시를 합니다. 밥하는 아줌마들이라고 말한 제 마음속 또 다른 의미는 어머니와 같은 뜻입니다. 저는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원인데요. 네, 어떻게 그런 망발을 하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이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식적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거잖아요. 저는 사퇴하십시오.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급식실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여러 번 가봤습니다. 여러 번 가본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가서 1시간만 서 있어 보십시오. 오늘 같은 날 가서 1시간만 서 있어 보시라고요. 네.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저는 조리사분들이 고생하는 거 알고 있고. 이런 식의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리 사적인 대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뭐 알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제 대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국민의당 네. 공식적인 그리고 해명과 국민의당 입장 표명 반드시 해주시고요. 하시고요. 사과 꼭 예. 발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과 안 받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국민의당 수석 부대표인 이현주 의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물론 우리 더불어민주당 책임도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공천 과정이 허술해서 공천에서 당선까지 시켜서 그렇습니다. 이런 반교육적, 반노동적, 반여성적 발언을 한 수석 부대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에서 반드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SBS의 보도에 대해서는 유감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3주 전에 있었던 대화가 뒤늦게 기사화된 배경, 그리고 정식 인터뷰가 아닌 사적인 대화를 이렇게 기사화해서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어떤 그 입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특히 방송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정권의 눈치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방송 개혁 의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될 대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현주 의원의 사과, 두 번째 사과예요. 이제 첫 번째 사과가 미진했다, 부족하다라는 질타가 쏟아졌고, 그래서 또 한 번 사과를 했는데, 두 번째 사과는 충분했습니까? 이번에 이현주 의원의 이 어떠한 패턴을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당의 전체적인 전략 기조, 또 안철수 후보의 철학, 스탠스에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대하면 안 되죠. 지금 방금 가장 강남스러운 이현주 의원이 어찌 보면은 가장 서민적인, 뼛속까지 서민적인 두 노동자가 와서 급식 우리 아주머니죠. 우리 엄마들 아닙니까? 우리 동생들이고. 그 아픔을 토해내는데 결론적으로 이현주 의원의 행태는 균형적인 감각, 그 한 사람의 어록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역병을 알 수 있거든요. 이분에 대한 홍익표 던지는 말이 사실은 홍익표 의원이 이현주에게 던지는 말이 아니잖아요. 김종인 전 대표와 안철수 후보와 국민 속에서 멀어져 있는 국민의당을 향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아픈 사람, 어찌 보면 좀 우는 사람 뺨 때려주는 더 좀 얄미운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종합적으로 표현해내는 메시지였다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도 이현주 의원 저 모습 보면은
고개 숙이는 모습이나 두 분을 대하는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눈에서 간절한 눈물이 없잖아요. 미안함이 없잖아요. 저런 식의 액션은 오히려 노동자나 급식소에 있는 아주머니들, 우리 엄마들의 아픔을 더 배가시켜주는 그러한 일탈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현주 의원이 그냥 의원직 사퇴하고 이제 정치를 관두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떠나는 모습. 또 국민의당이 공당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뭐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뭐 출당 조치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급식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좀 뭐랄까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이면 어때요? 너무 늦었어요, 그래도? 늦었지만 뭔가 지금 추가 조치가 필요하죠. 일단은 뭐 당직을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원내 수석 부대표 높은 자리죠. 그 중요한 자리인데 의원직 사퇴는 모르겠습니다. 의원직은 어쨌든 사퇴하라고 요구하니까. 요구는 이제 하고 있는데 의원직 사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지역 구민들이 또 뽑아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냥 사퇴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뭐 이런 또 지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뭐 좀 둘째치고 일단 당직을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당 자체가 이번 이현주 의원 막말 이 판문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렇지만 당 자체도. 그래서 과연 이 당직을 계속 갖고 가는 게 옳으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있고 이현주 의원이 그 첫 번째 사과할 때 그 문맥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등등을 보면은 이 진정 어린 사과라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봤을 때 그 조리사나 영양사분들이 봤을 때 이 혹시라도 뭐 마음 상하셨다면 이런 식의 어떤 표현 같은 걸 쓰는 게 과연 진정 어린 사과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하니까 계속 후폭풍이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현주 의원이 처음에 사과를 할 때 정말로 진정 어린 사과를 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잘못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직 사태는 좀 불가피한 쪽으로 지금 또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파문이 커지다 보니까 관련된 얘기들이 자꾸 더 나오기 시작하는데 장영기 변호사라고 이제 광명을에서 이제 같이 이제 좀 선거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사실 전략 공천이었기 때문에 경선도 치르지 못하고 이제 자리를 이현주 의원에게 내줬는데 이분이 이제 SNS에 글을 올렸어요. 강남에 멀쩡한 자기 집 갖고 있으면서 선거 출마를 위해서 이제 광명에 와서 이제 새들어 살고 있는 이현주 의원이 과거에 이제 전략 공천으로 오기 전에 자신에게 너 저 지역위원장 물러나라. 방패. 돈 얼마 주면 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뭐 장영기 변호사의 주장이니까 이걸 뭐 다 사실이라고 저희들이 믿기는 어렵습니다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게 정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현주 의원의 앞으로 정치 인생은 안철수 전 후보 못지않은 길을 가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사실하고는 해야겠지만은 전 장 변호사의 말씀에 저는 더 무게를 실어요. 사실은 공당의 구조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단히 비밀적인 게 많습니다. 지역 정서나 지역 민도와는 달리 위에서 몇 사람이 농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현주 의원 케이스는 저분이 사실은 로스쿨 출신인데요. 저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동안 주변 관계라든가 또 이런 데서 한 어록이라든가 정치 어록을 보면은 이분은 공천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부분은 이미 사전 검증이 필요해요. 근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장 변호사를 배척하고 그냥 방패, 내가 얼마 줄게. 이런 식의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차제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대통령도 앞으로 정당 개혁을 후반기쯤 밀고 나겠습니다만은 철저히 이런 문제는 배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현주 국회의원이 뭐 사법시험 출신이어서 좀 바로잡을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이현주 의원이 그러니까 무심코 던진 돌에 상처받은 국민들이 지금 되게 많은 거거든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우리의 봉사자로, 우리의 일꾼으로 일하기를 원하지 우리 위에 군림해서 우리한테 막말하거나 심지어는 욕설을 내뱉는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모르면 몰랐다 알게 된 이상은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우리의 봉사자가 우리한테 오히려 상처를 줬기 때문에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해도 저는 모자랄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정말 진정 어린 사과는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당장 국민의당도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겠지만 징계위를 바로 개최해야 됩니다. 그게 중징계든 어떤 징계든 그래야지만 국민의당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상처받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학교 비정규직 급식 노동자들만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저 말로 인해서 예전에 그 나양욱 전 교육부 관료들의 말처럼 온 국민이 개돼지처럼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저런 발언은 다른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 전체를
상처 주는 말이어서 좀 문제가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국민의당이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지금 아까 김동철 원내대표 얘기 들었습니다만 저게 3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왜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보도가 된 거야? 왜 이 송영무 또 조대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 또 추경안 문제 또 문 대통령이 이제 귀국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왜 이쯤에서 이게 보도가 된 거야? 그리고 사적인 대화를 왜 SBS는 보도한 거야? 정권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야? 라는 이제 인식을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또 국민적 정서와 여론과는 또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부합하는 것인가? 이제 국민의당의 아마 주요 당직자들 입장에서는 그 여당이든 현 정부에서든 국민의당 죽이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지금 일련의 이 제보 조작 사건에서의 뭐 검찰의 수사라든가 거기서 추미애 대표가 한 뭐 미피적 고의 얘기,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한 그 얘기,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 이현주 의원의 경우에 3주 전에 이제 그 본인은 사담이라고 하지만 기자하고 사담 뭐 오프 더 레코드로 약속하고 했던 말도 보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여하튼 이런 이현주 의원의 그런 그 보도도 그러고 이걸로 인해서 이현주 의원의 정치 생명도 뭐 거의 저는 뭐 그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보이는데 국민의당도 같이 곤혹스러워진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서는 거다, 이거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문제 제기라든가 의구심을 드러내는 건데, 그게 지금 국민의당에서 이제 그러면, 정말 좀, 그러니까 여론에서 봤을 때, 판짜기에 들어갔구나, 여당이 정권에서. 라고 하기에는 이 제보 조작 사건도 그렇고, 이현주 의원의 부지불식간에 한 이 인식, 본인의 인식이 드러난 이 발언도 그렇고, 여론의 그런 관점으로만 정치공학적인 판짜기 관점으로만 보기에 그걸로 덮기에는 그 여론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죠. 일단은 사실관계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3주 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통화가 된 게 6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2주도 아직 안 된 시점이고 그럼 6월 30일 날 통화를 했는데 왜 지금 보도를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당 기자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이유미 씨 조작 사건 이런 게 터지면서 이슈가 그쪽으로 이제 쫙 빨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뭐 우리가 보도를 할 때 기자도 마찬가지 기사를 낼 때도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그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두고 보면서 이제 터뜨린 거다. 그래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이제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여기서 뭐 방송사까지 결합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 어떤 정략적인 시각에서 사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 죽이기다. 청와대도 그렇고 뭐 집권 여당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뭐 국민의당 죽이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국민 여론 다수가 어느 쪽 얘기를 더 믿어주고 또 지지하는지도 한번 자문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건강 이상설, 지연 전략설 분분하다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틀 연속 재판 불출석을 했습니다. 변호인단 얘기인데 유영하 변호사는 어제 늦게 서울구치소 교도관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발가락 인대 쪽에 손상이 있는 걸로 들었고 오늘 출석은 조금 힘들다. 구치소 접견은 가봤냐는 재판부 물음에 내일쯤 가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 목요일 날 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건강에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박 전 대통령 평소 왼발 네 번째 발가락이 안 좋았는데 문지방에 몇 번 부딪혀 통증이 있는 정도다. 이거 가지고서 재판을 안 나오는 것은 좀 그렇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틀째 불출석, 지연전 의혹, 구속 만료 전 기한 전 판결 날까라고 하는데 재판부는 어찌됐든 10월 16일 만료 전에 1심 선고를 내리고 싶어하는 게 역력합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님. 이제 약간 이제 발가락이 안 좋을 수는 있어요. 문지방 이제 넘는다 하면서 이제 발에 찢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몇 번 그런 경우 있으니까 되게 아파요. 아프지만 그렇다고 외부 일정을 취소하거나 집안에만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약간 불편하지만 쩔면서라도 내 할 일 다 하고 다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다 나아 있어요. 자, 이 상태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거동조차 힘든 다리가 부러진 정도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아마 이제 발가락 하나가 이렇게 골절이 살짝 됐을 때 그 반기부스하고 달 때면 불편하죠.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는 아닌 거죠. 본인은 분명히 나올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겠죠.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골절도 아니고 이제 인대 손상인데요. 아마도 이거는 나오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더 좀 심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뭐 이전에 이제 이 자리에서 계속 그 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모습은 좀 재판부에도 참 예.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로 끝쳐야지 이게 계속 이 발가락 부상 때문에 예. 재판에 나오지 않음으로 해서 더 지연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전 예. 대통령의 체면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증인은 수백 명을 신청해 놓고 그리고 정작 또 재판엔 또 안 나가고 여러 가지 이제 지연 전략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있습니다. 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길을 좀 바랍니다. 근데 이 박근혜 정부에서 롯데 올린 면세점 심사 권력의 농간이라는데 이 권력은 당연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겠죠. 감사원 조사 결과 평가 점수를 조작해서 롯데를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세청이 좀 관여돼 있다라는 게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널려라 지시를 했고 청와대와 기재부 네 곳이 편법으로 좀 추가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게 이제 후진국 시대나 있는 일이거든요. 이 정부가 이 점수를 조작해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대통령이 나서서 특정 업체를 뽑으라고 지시를 내리고 거기에 이제 정부기관은 놀아나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예. 우리가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한테 기대 거는 게 이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판한테 휘수를 줬는데 휘수를가 장난을 친 거 아니에요. 예. 쉽게 얘기하면은 점수는 롯데가 높은데 롯데를 뭉개고 하나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도 더군다나 경제수석이 지경부에 예. 지경부는 관세청장에게 줄 이어서 압박을 통해서 예. 점수를 양산한 것이죠. 전형적인 이게 관변유착이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들을 봐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이 면세점의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예.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 보면 6만 개 가까운 작은 면세점이 많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 면세점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등록제로 해서 예. 우리 전 세계의 면세점 시장을 저희가 17%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있는 재벌들은 해외로 나가고 국내에는 가급적이면 중견과 중소기업의 주무로 인해서 예. 좀 경제의 균형, 양극화를 해소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없긴 한데 이런 가운데 이 한국당,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인 유석춘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너무 과한 정치적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소국장님, 이게 혁신이 가능할까요? 예, 이제 이런 인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제 홍준표 대표가 선정한 혁신위원장의 예. 첫 번째 혁신위원장이 첫 번째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과 만나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이 탄핵의 어떤 부당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예. 결국 그 당시에 검찰과 언론, 정치권 등등의 책임론을 거론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예. 어쨌건 대통령 탄핵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어떤 헌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예. 이미 끝난 사안인데 혁신이라고 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과거와의 결별이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점진적인 결별이든 아니면 확고한 어떤 다른 아예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이든 예. 결별인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그런 것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국정농단, 예. 또 TK 패권주의 이런 부분과의 새로운 변화, 친박 세력과의 어떤 관계 이런 건데 지금 유 위원장의 저런 발언들은 앞으로 과연 자유한국당의 예. 혁신의 방향이 저게 뭐냐, 어떤 방향의 혁신이냐, 예. 과연 혁신이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또 던져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문정부 역시도 정당성 확보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조금 시간 관계상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